네, 코화 1월 6일 화요일 코인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순항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AI 관련 코인과 밈코인을 주도하래 알트코인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금쪽인 줄 알았던 리플이 리또속일 줄 알았던 리플이 숏스퀴즈 현상이 나오면서 급등했는데요. 진짜 반등, 이 찐 반등이 나온 걸까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접어든 것인지 시장을 둘러싼 이슈와 거래 흐름을 살피며 시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벤저스 두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와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 오늘의 뉴스를 좀 알아보기 전에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보면서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시면 단기 추세선이 주황색 RSI 라인은 꺾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게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고요. 장단기적으로는 혼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봅니다. 네, 58.34%입니다. 어제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86%로 어제보다 또 하락했습니다. 어제 5.94%였거든요. 그런데 5.86%까지 내려오면서 확실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를 테더 도미넌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23.17%입니다. 어제 방송보다는 상승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22%입니다. 어제 14.61%로 양수값을 나타냈는데 현재 음해값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두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키보드 스코어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웰컴이 여러분 코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는 이런 아이디도 있네요. 쭈쭈베이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국 기자님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 우리 PD님도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도 궁금한 코인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알아봐야겠죠. 한 기자. 비트코인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잠시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거시경제지표 중 ISM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이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12월 PMI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달 PMI 지수는 네. 47.9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예상치인 48.3보다 더 감소를 했고 네. 전월치인 48.2보다도 또 하회를 하면서 네. 약간은 좀 주춤한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ISM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매달 20개 산업 분야에서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네. 이제 제조업 경기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PMI 지수를 산정한 다음에 지수가 50보다 높으면은 경기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네. 50보다 낮으면은 조금 이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좀 보는데 네. 지금 일단은 미국도 굉장히 그 금융업과 제조업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개가 이제 주축이다 보니까 네. 이 제조업 지수가 또 중요한데 이 제조업에 좀 이번에 안 좋게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지난 그 관세가 조금 크다는
시장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관세 여파가 확실히 제조업에 미치고 있군요, 확실히. 네, 이게 뭐 중국에다가 부과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다 이거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큼 수입이 또 비싸지면은 제조를 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관세 영향이 지금 스멀스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올해 그 이제 그러니까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그러니까 지난해 따지면은 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50 전후를 유지하고 48, 막 9 이쯤에서 머물다가 47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또 이제 신규 주문이 감소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주문이 감소하다 보니까 투입 비용이 또 이제 또 증가했잖아요. 네. 그 복합적인 것 때문에 제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10개월 연속 이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제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 철퇴를 가 있는데 네. 오히려 뭐 히터를 타격받고 또 이제 제조업까지 조금 침체를 해버리니까 약간 조금 분위기가 꺾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제조업체가 좀 큰 타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관망이 또 나오는 것 같고 네. 지금 또 이 예일 예산연구소가 추산한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네. 그때 3%였는데 지난해 평균 17%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입품 가격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14%나 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000원인데 이거를 14% 뛰면은 또 그만큼 계속해서 그 수입도 조금 그러니까 구매도 자체도 좀 줄어들게 되니까 좀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좀 있다, 위험이 있다. 돌다리를 두들겨야 되는데 네. 돌다리가 하나가 지금 빠질랑 말랑 위태한, 이렇게 하니까 위태한. 조금 더 불안해하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지표, 그러니까 예일 연구소에서 추산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원자재 비용도 자체도 올랐어요. 네. 지난달에 58.5를 기록해서 그 재작년 2024년 말보다 6포인트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철강, 알루미늄 지금 다 그 원자재 값도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후술에서 설명할 건데 이제 통화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 보고 있다 보니까 또 계속 원자재 값도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 네. 또 그러다 보니는 당연히 또 이제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고용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제 미국 고용노동 그러니까 노동 통계국 이쪽에 이제 제조업 관련 고용 지수가 네. 22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PMI 지수가 낮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기 마련인데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게 관세 때문에 포착되고 있어서 PMI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래서 네, 이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12월에 누구나 알듯이 QT를 종료를 했죠. 네. 양적 긴축을 종료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연준의 그런 그러니까 연준이 그 준비한 시장에서 계속 그 기관들의 그 달러 준비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유동성이 원활하게 파이프가 이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튀고 있고요. SOFR이나 네. IORB 같은 금리 지수가 계속해서 위를 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제 지난달 중순에 네. 이제 파월 의장이 400억 달러 규모의 그 국채 단기물을 사들이는 준비금 관리 매입 RMP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 리저브 매니지먼트 퍼체이스의 줄임말인데 이게 지금 이제 RMP 자체가 양적 긴축에 따라 줄어든 은행 준비금을 실물 정지 규모에 맞춰서 이제 유지하는 조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QE는 아니고 QE 전에 약간 이제 좀 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RMP를 시작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대차 대조표는 확대는 공식화한 셈이에요. 단기채를 사들이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한 셈이니까. 네. 그런데 원래 QE를 하려면은 아시겠지만 장기채를 사들여야 됩니다. 이 장기채를 사들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그 시장에 돈을 천천히 푸는 게 핵심인데 네. 지금은 단기채, 그러니까 본드가 아니라 T빌만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T빌만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되려 이 아까 언급했던 원자재, 뭐 네. 철강,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개죠. 금도깨비, 은도깨비, 동도깨비, 네. 구리도깨비. 도깨비들이. 네. 이 세 개, 그 금, 은, 구리 이 세 개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가격이 네. 튀는 이유가 네, 또 이제 이 세 개가 네. 시장 금리와는 관계가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안전자산에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었고 네. 조금 이제 오락가락하고 이제 항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중동이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금은 구리를 위주로 계속 이 원자재 뛴 것도 요번에 이제 12월 그 추가적인 단기채 매입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기채 20년, 30년 물을 사들여야 되는데 초단기 국채를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재무부가 어쨌든 국채 발행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파월은 굳고 부인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이거는 QE가 아니고 RMP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재정의 시대입니다. 재정의 시대고 이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쵸.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이번 그 RMP를 QE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이걸 사주겠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덮어주겠다. 네, 모르게 이렇게 하겠다. 해버리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이 통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또 6개월 안에 걸판 나는 것도 QT가 종료되고 이 흐름이 딱 6개월 정도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5월 달에 또 이제 그 고대하던 연준 수장도 네, 바뀌는 바뀌니까.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쯤에 다시 한번 지금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5거래일 상승한 것도 잠깐 뭐 ISM 때문에 주춤했지만 네. 결국 이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도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으니까 좀 네. 그런 기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연준 자체에서 돈을 풀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친 크립토 인사가 5월쯤에 임명이 되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기관인 SC도 네. 정치적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고요? 네, 이게 SEC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인적 구성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민주당의 SEC 위원인 캐롤라인이 좀 이제 물러났어요. 크렌쇼 네. 위원이 사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화당 위원은 다 채워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또 되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상황이 또 나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네. 두 자리를 민주당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크렌쇼 의원이 원래도 조금 반암호화폐 인사 중에 하나였어요. 네. 후술하게 뒤에 말씀드렸지만 리플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뭐 ETF 관련해서도 되게 회의적인 스캡틱한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사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상품거래위원회 이 CFTC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 마이클 셀릭 이분이 또 이 위원회 이끌고 있는데 네. 두 기관을 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인데스크는 오히려 이게 안 좋다. 이유는 네. 그럼 민주당에서 과연 얼마나 찬성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공화당판으로 채워진 이 SEC가 그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과연 민주당의 결정권을 뭐게 얼마나 그 호의적일 것이냐 네. 이렇게 묻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민주당이 잡고 있었으면은 공화당한테 줄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SEC가 지금도 이제 리플 ETF를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ETF를 상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좀 제동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신년에 좀 하나의 걱정거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SEC의 정치적 리스크. 아까 제가 뭐 CES를 했는데 지금 CES가 열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혼동이 됐습니다. SEC 관련된 네. 정치적 이슈였고요. 이어서 JP모건과 타이거 리서치가 발표한 이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도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겁니까 이건? 네, 또 추가적으로 JP모건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 채굴 경쟁이 조금 치열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제 해시레이트가 조금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달 연속 하락하면서 채굴 경쟁이 조금 더 완화된 느낌이다. 이렇게 좀 분위기를 전했고 네. 그러면서도 채굴주는 어쨌든 70% 이상 주가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채굴주에 관계없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좋고요. 현재 그 네. 엑사 해시당 블록 보상 수익이 전년 대비가 네. 32% 감소를 했어요. 이게 사상 최저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주는 조금 이제 뭐 AI 센터 변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네. 또 이제 타이거 리서치에서 또 최근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기관들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망 총정리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네. 올해는 뭐 역시나 기관 중심의 질서가 시장을 지배한 현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전통 산업과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 실질적 가치 증명, 그러니까 이제 RWA,
모든 것을 이 토큰화하는 시대가 들어왔다. 네. 뭐 그렇게 또 하고 지금 또 비트코인이나 이제 뭐 저희가 지캐시 뭐 이런 프라이버시 토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계속 테마로 뜰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뭐 프라이버시, 이 지캐시 같은 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좀 뜰 것이다. 네. 기관과 연관이 돼서 올해 이런 기관과 연관된 이 코인을 좀 저희가 그래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쭈 기자,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좀 흐름을 살펴볼 텐데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은 1월의 흐름이 좋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1월 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지난 5년 동안 사실 1월이 늘 강했었던 한 달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나요?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네. 이번 달 좀 희망을 걸어봐도 괜찮겠다라는 과거 패턴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2022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무려 40% 와. 비트코인이 40%나 증가하는 뭔 일이 있었길래 40%? 엄청난 와. 상승세를 보이기도 네. 했었는데 2022년에 다만 17%의 마이너스가 찍혔었죠. 이때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베어마켓 초입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지난 5년 동안 4번의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계절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보자면 올해도 상당히 강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12개월을 이제 개월별로 나눠놓고 시장의 좀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한 5월, 6월 정도가 좀 많이 변동성이 나오는 좀 네.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개월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12월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5년 동안 4번이 하락이었어요. 아. 작년에도 하락했잖아요. 네. 지난 12월도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네. 보통 12월에 이렇게 하락하고 나면은 1월은 강세로 월봉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어서 네. 12월에는 뭐 사실 코인 쪽뿐만 아니라 기관 일반 이제 주식 쪽도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많이 하는 달이기 때문에 뭐 그쵸. 세금 관련해서 매도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유동성 감소로 보통은 이어지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1월이 되면 이제 연초에 자금을 뭐 재배치를 또 한다던가 아니면 신규 연간 투자 집행권들이 막 신규로 생성이 되면서 네. 그 유동성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월 돼서 다시 복귀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1월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주일 동안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상승 신호를 보였었던 비트코인 아마 1월 이번에도 월봉 기준으로는 그래도 상승 마감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진짜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네. 12월 동안 저희가 계속 울면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게 1월에는 전통적으로 네. 계절적으로 네. 좋다. 그걸 맞습니다. 반영하고 있다. 네, 아. 다만 이게 뭐 무조건 오른다는 게 공식 네. 보장된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격이라던가 온체인 지표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투자는 이어가야 되겠는데 네. 지금 그래도 건설적인 또 수급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인데요.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8,000달러나 넘게 좀 반등을 해줬는데 여기서 더 긍정적인 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의 총알은 여전히 두둑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여전히 거의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례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키워가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이분들은, 이 총알들은. 트럼프를 기다리겠죠. 트럼프의 한마디. 트럼프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뭐 일단은 스트래티지 MSCI 판출 이슈도 그쵸. 일단 당장 1월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FOMC 결론적으로 뭐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쵸. 혹시라도 생길 변수라던가 뭐 기타 등등등 혹시 AI가 미끄러지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수혜를 그때. 받아갈 수 있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은 뭐 이제 베네수엘라발 이슈로 인해서 올라주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장에 괜찮을 것 같아. 뭐 혹은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작은 촉매제 하나하나가 지금 네. 시장에서는 강한 반등으로 나와주고 있는 만큼 뭐가 됐든지 일단 대기 자금 충분하다. 네. 총알은 꽉 장정돼 있으니까
던져만 줘라. 그러니까요. 고기만 던져줘라. 네. 우리가 가서 물어버리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볼 네.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25년 3월 때도 비트코인이 그때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스테이블 코인 잔고가 상당히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 뒤로 74,000달러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10월까지 126,000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잔고량, 우리가 고기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쵸.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미끼 좀 던져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텐데. 죽어라 달려가서 물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누구보다 빠르게 가서 물고 싶습니다. 네. 뭐든지 좀 소식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또 좀 데이터 내용들을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미묘하긴 하지만 좀 중요한 변화여서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샤프 레이시오라는 거고, 저희가 종종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비트코인의 1년 수익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쉽게 말해서 보여주는 지표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홀딩해서 손실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보상보다도 리스크가 더 부각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샤프 레이시오가 원래는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돼 있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손실권에 있다는 거는 가격이 내려와 있다는 건데, 그쵸. 최근에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갔잖아요. 이만큼 올라가줬음에도 불구하고 샤프 레이시오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네. 수익성 대비해서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향력이,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어디로 갈지 그 급등락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이야말로 최고로 어려운 상황. 예, 좀 그 방향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샤프 레이시오랑 이 코인 가격 같이 가는데 같이 완전히 방향으로 반대로 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패턴이 네. 나올 때는 추세 변환기의 초입 구간에 좀 많이 포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직 위로 갈지 뭐 다시 내려갈지 뭐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정해준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어서 뭐 게임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지는 마시고 네. 바뀔지 말지 간을 보고 있지만 과거 패턴상 네. 바뀌어질 것 같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짤을 보면서 너무 뭐예요, 이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네. 비트코인 93,000 가서 너무 신났잖아. 랩을 했어. 네. 근데 사실 밑에서는 네. 하지만 나의 비트코인 평단이 126,000달러인 거야. 그래서 울고 있는 눈물을 거예요?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올라서 기쁘지만 사실 아직도 나는 손실권. 그게 지금 저희가 방금 봤던 네. 이 지표거든요. 샤프 레이시오. 가격은 올라갔지만 네. 실제로는 1년 수익률이 다들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그때 한창 올라갈 때 다 포모 와가지고 불탔나 보네요. 그때 뭐 우리는 다 20만 달러 갈 줄 알았으니까 그때 저도, 네, 자신감 있게 샀다가 일단 올라서 기쁘긴 하지만 울고 있다. 다시 열어보면? 지금 마이너스다. 네. 라는 게 지금의 시장인 것 같아서 딱 한 장으로 함께 좀 재밌는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고 네. 그리고 또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레버리지 비율 차트입니다. 네. 지금 레버리지가 혹시 안 들어가셨죠? 이번에는 어떤 거요? 비트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안 하셨죠? 다행이네요. 리플만. 네, 리플 나가라. 나가가지고 댓글창이 찌그저기까지. 그걸로 도배가 돼가지고 나가라 이준호 지금 이게 난리가 났어요. 네. 다행히도 비트코인 레버리지는 안 타셔서 안 탔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감사 인사 앵커님께 드리고요. 네. 지금 레버리지가 네.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더 갈 거다 하는 자신감이 불장 갈 생기고 거다. 있다라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 1.076까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레버리지 과열이 나타나고 있으면 조금만 가격 조정 나와도 그냥 와르르르르 아니, 또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 지표입니다. 다만 긍정 지표지만 지금 같을 때 돌다리도 우리가 두 번, 세 번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지만 이게 오히려 조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쵸. 지표여서 마냥 긍정적이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10월 10일 날 그렇게 좀
당한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긍정적인 지표로만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네.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고위험, 하이리스크 레버리지 구간까지 올라가 있는 건데 그만큼 네.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비트 네. 더 간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때 조금 몇천 달러만 미끄러져도 네. 훅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구간 앞에서 저희가 그 샤프 레이시오에서 봤잖아요. 네. 내려갈지 올라갈지 방향을 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이렇게 있을 때 조금 떨어지면은 다 같이 또 슬라이드이기 그쵸. 때문에 네. 조금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그쵸. 제가 어제도 고백했지만 수청산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선택하지 그쵸. 마시고 시장의 방향성을 잘 살펴보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크립토 퀀트에서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시장 사이클에 대한 지표입니다. 네. 위로 이제 주황색, 빨간색으로 갈 때는 시장의 불장을 의미를 하고 밑에 파란색, 초록색으로 나올 때는 시장이 이제 약세로 들어가고 있다, 베어마켓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지금 시점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지금 시장이 베어마켓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3개월 내내 계속해서 시장에서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베어마켓이 깊어질지 아니면 이 베어를 뒤집어서 불리시로 갈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네. 지금은 사실상 시장이 정상화에 되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정상화. 해당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베어마켓처럼 보이는 이 파란색 구간이 언제든지 이 주황색과 빨간색, 즉 그러니까 분리시로 전환될 수 있는 플립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단기 보유자들은 아까 이렇게 갭하면서 울고 있었듯이 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안정적인 흐름을 그쵸.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장기 붕괴에 대한 신호는 없다. 한마디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신감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불장 종료 아니다라는 걸 핵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관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좀 전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존 박스권을 일단 우리가 돌파를 막 해줬거든요. 그쵸. 여기서 지지 한번 9만 달러 초반대 받아준다면 네. 다시 한번 10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선 위에서 9만 1,000달러 선 위에서 지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고 또 다른 차트 전문가의 관점에 의하면 핵심 저항 구간이 지금 9만 4,000달러인데 저희가 9만 4,000 찍고 딱 9만 3,000에서 또 이제 와리가리 횡보를 하고 와리가리. 있기 때문에 네. 9만 4,000 시원하게 뚫어주는지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단 9만 8,000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열어두시고 네. 매일매일 시장에 나오는 지표들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하시면서 안전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죠. 저희 방송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 시즌 종료가 절대 아니다. 아니다. 하락장은 맞아도 종료는 아니다. 라고 제가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하고 숏을 친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또 재미죠. 근데. 저는 시즌 네. 종료가 아니라고 알고서 들어간 거예요. 알고서 한번 단기적으로. 실험을 해보신 건가요? 실험했는데 기가 막히게 시청자분들은. 오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기가 막혔다. 다른 것들 좀 많이 들고 네.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아이, 실험을 그럼요. 한번 해봤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네, 비트코인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이더리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좀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3,2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은주 기자가 전해준 바도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면서 이더리움의 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지금 네. 이더리움에서 대부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언급되는 트론이 있죠. 이 트론도 이 이더리움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거래가 되면서 네. 두 개가 좀 같이 잘 오르고 있어요. 뭐 트론은 근데 워낙 가격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제가 뭐 곁다부터 말은 안 드리겠지만 네. 이더리움 자체는 계속해서 JP 모간도 밀어주고 있는 하나의 그 체인입니다. 그렇죠. 이미 뭐 전통 금융에서는 사실상 이더리움은 준 전통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안내를 살펴봐야 되는데 활성 주소도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 크립토 메인넷에서 이제 메인넷을 하면은 보통 3대 이제 체크가 있어요. 네. 수익이 있고 유저가 있고 또 이제 그 거래량이 있습니다. 네. 그 거래량이 있는데 이 활성 주소가 어떻게 보면 유저거든요. 그렇죠. 이 유저들이 또
그 주소가 올라간다는 것도 유저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사용량이 많아지죠. 네. 네. 뭐 물론 뭐 1인 다 계정을 쓸 수 있긴 하지만요.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이더리움 그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네. 43% 증가를 했고 뭐 수치는 너무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뭐 전체 중에 57%고 네. RWA 실물 자산에서는 또 65%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테더도 거의 이더리움 절반을 점유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결제나 정산이 뭐 이더리움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뭐 계속해서 말했듯이 JP 보관도 뭐 블랙록이나 자체 기업용 그 결제망을 이더리움에 거의 카피를 뜨게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은 이더리움을 따라가지 않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이더리움의 형식만 차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쓰일 거라는 관측이 좀 굉장히 크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이더파이 CEO도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는데 이 마이크 실라가제 이 CEO가 네. 네오뱅크가 또 이 이더리움 체인의 부흥을 이끌 것이다. 네오뱅크. 네, 네오뱅크 뭐 소위 말해서 인터넷 뱅킹 이런 겁니다. 네. 이제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되면은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 상품으로 이제 이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뭐 결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더리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더리움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더리움 뭐 이제 톰리 의장도 계시고 네. 계속해서 ETF를 통해서 또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DAT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뭐 실제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얘기지만 그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비트코인보다는 스트래티지를 투자를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투자가 이더리움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DAT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추세입니다. 네. 올해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해다. 그리고 RWA 코인의 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반으로 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이더리움이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이더파이의 CEO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런 가운데 이 이더리움이 미국 암호화폐 현물 상장 지수 상품 중에 최초로 이 스테이킹 보상을 지급을 했다고요? 네, 그레이스케일의 상품인 이더이라는 상품이 네. 이번에 최초로 그 투자자들에게 그 스테이킹 보상이 분배가 된 건데요. 네. 익히 알겠시겠지만은 이더리움 ETF가 처음에 출시될 때는 좀 각광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네. 왜냐면은 이 물량, 어쨌든 자산운용사가 현물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미국 법상, 투자법상에서는. 그런데 이 현물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스테이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어차피 스테이킹 기능이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은 그냥 갖고 있으면 해도 오르는 거라서 뭐 스테이킹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데 이 ETF 자체가 이더리움을 현물을 보유하는데 스테이킹이 안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익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 기대치가 식었었는데 일단은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되는 만큼 네. 또 이제 지난해 이제 비트마인이 스테이킹을 했잖아요. 또 이런 것도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좀 ETF 그러니까 이게 ETF 요새 하도 이제 카페나 이런 데는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 이제 코마분들이 유식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정확히 말하면 ETP입니다. ETP. 네, 이게 미국에서는 네. ETF가 원래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물 보유 방식이거든요. ETP는 네. ETN은 현물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파생결합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ETF가 운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비트코인 현 ETF 상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더 굴릴 수가 없어요. 보유만 해야 돼요. 보유만 하고 네. 뭔가 이걸 사팔 사팔이 안 되고 뭐 되는군요. 레버리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보유. 네. 요거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그래서 ETP로 광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는 건데 네. 어쨌든 이 ETF 상품 굉장히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 스테이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이더리움 물량을 잠그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이더리움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네, 락인 효과도 있죠. 그렇죠. 이런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더리움 가격도 좀 더 오를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이 창립자 이 비탈릭 부테린이 새해를 맞아서 이더리움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쓴소리를 했다고요? 뭐 요즘 화를 좀 많이 내신 것 요새 같아요. 좀 의견을 자주 표출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원래도 조금 활발하시긴 했는데 뭐 이번에는 뭐 쓴소리 아니고 약간 좀 격려와 쓴소리? 약간 이렇게 격려와 쓴소리. 격려인 척하는 쓴소리인데 네.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요게 조금 인프라가 장애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인들도 그 당시에 난리가 났는데 이게 또 맞아요. 뉴스 보니까 네.
한국인이 뭐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에 의해서 2위다. 뭐 2,2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사실 GPT 하나만 안 돼도 지금 굉장히 패닉셀이 오잖아요. 어렵죠. 패닉 상태가. 일하기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조금 막으려면은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앱 어플리케이션 이게 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이게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인터넷을 표방을 하고 있고 코인도 가격이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 또 생태계에서 어떤 앱들이 쓰이냐에 따라서 체인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괜히 이더리움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게 또 다양하게 사용처가 있고 굳이 다른 결제망을 넘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다 해결이 되니까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쓰는 건데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채찍질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아 일해라. 나는 이래라. 이래라 이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메인넷에서 일일 트잭이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220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 사상 최다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또 이 활성 주소나 거래량, 트랜잭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이제 또 긍정적인 거는 거래 수수료도 같이 저희가 후사카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쵸. 감소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 트랜잭션 증가, 거래 감소. 계속 이 긍정 순환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준케가 이더리움을 레버리지 사면은 저예요? 제가 웰커미들이 네.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더리움 $3,000 선 아래를 깨겠죠. 제가 사면. 네. 네, 하여튼 계속해서 이 긍정 순환 회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기자, 어제 이 비트코인 소식을 전해주면서 기관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정말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리플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하루에 뭐 25%? 사실 이 정도 메가캡에서 25%는 엄청난 저력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좀 말도 안 되게 좀 저평가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오를 수 있었던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가캡이 시총 5위권 안에 드는 코인이 하루에 25%의 급등을 보였다라는 생각인데 아직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지만 오르진 못한 친구가 바로 이더리움이다 라는 거를 지금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고래 지표를 보여드릴 건데 고래들의 실현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고래들의 원가 평균 단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더리움을 10,000개에서 10만 개 들고 있는 메가급 고래들의 지금 realized price, 실현 가격의 현재 가격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난 30개월 동안 이러한 가격대는 단 3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 작년 여름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희소성 측면에서 지금 이 가격대가 엄청나게 드문 구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는 건 지금 엄청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리플이 하루에 25% 올라서 우리가 놀랄 때가 아니라 그 25%가 이더리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이 고래들의 평균 단가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3,000 부근인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전, 6년 전 가격이랑 똑같은 위치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더리움이 일어났던 생태계 발전이라던가 기술적인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걸 이미 파생 쪽에서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이더리움도 사상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요? 네, 지금 이더리움에 이건 안 들어가셨죠? 레버리지? 저 쇼. 난 진짜 레버리지였으면 지금 기쁘죠. 기쁘죠. 기쁨의 비트코인 미소인데, 레버리지였으면. 네, 제가 무슨 호사를 누려보겠다고 숏을 들어가서 실험을 해봤다. 네, 지금 이더리움의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 예상 레버리지 레이시오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12개월 고점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수준이고요. 0.61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냐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레버리지로 가지고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이더리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시점이고 네. 가격은 지난 30개월 중에 가장 최저치,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의 엄청난 극단적인 투자 심리와 실제 고래들의 이 평균 단가를 우리가 놓고 비교해봤을 때 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우리 똑똑하신 웰커미 분들께서는 쏠 이게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쏠 수 있어. 이더리움 이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민망하네. 네. 어쨌든 쏠 수 재밌어요. 있다. 네, 쏠 수 있다. 쏠 수 있다. 근데 그거 뭐였죠? 쏠 수 있어. 이거 많이 들어본 밈인데요. 그 김혜수 아. 배우님께서 예전에 영화에서 영화에서 예, 그랬군요. 그쵸.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를 보더라도 그리고 온체인상의 고래들의 평균 단가를 보더라도 네. 물론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 레버리지가 많이 몰렸을 때는 조금의 가격 하락이 또 청산으로 이어지고 청산 나면은 가격이 훅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롱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 $3,000 초반대 가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지난 10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과거 패턴이 그대로 또 이어진다면 지금 레버리지 신기록 이후에 엄청난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위로 가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다만 밑으로에 대한 변동성도 열려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저희와 호흡하시면서 시장 분위기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전문가들은 어떤 좀 분석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더리움이 어쨌든 $3,000 재탈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2,900를 그렇게 오랫동안 홍보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드디어 $3,000 돌파를 해주고 네. 지금 $3,100 선 지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3,12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추가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3,250를 돌파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네. $3,218이기 때문에 $50 돌파하고 났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3,500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나와 있다라는 거. 다만 $3,120를 이탈하게 된다면 모멘텀이 조금 냉각되면서 레버리지가 역사상 최고점에 있는 지금 또 하락에 대한 무너지겠네요.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무너진다 그러면은 네. 둘도 없는 기회다. 기회다라는 거를 우리는 네. 그래서 올라가줘도 땡큐다. 땡큐고. 내려가줘도 땡큐다. 땡큐다.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야말로 진짜 이 황금 보석 같은 그런 지금 존재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리플 XR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 넘게 상승하고 오늘도 아주 상승 흐름 잘 타고 있는 리플 이슈 전해주시죠. 달달하셨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달달합니다, 아주. 달달하죠. 예. 달달한데 네. 일단은 뭐 리플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고 네. 이게 약간 다 연말에 지난해 연말에 다 이 소식을 다 차근차근 밟아서 한 게 아닐까. ETF. 네, 이런 또 기대감이 있고 네. 앞으로도 이제 또 살피 댄스. 살피- 그날을 위해서 지금 살피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지금 또 이제 또 다른 미국의 리친자가 있어. 리친자. 리친자. 리플 미친자. 미친자가 있는데 네. 이 노바디우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네이트 제라시 최고 경영자가 네. 리플 지난해 리플로 시작해서 리플로 끝났다 이렇게 딱 단언을 했어요. 어떤 얘기죠? 네. 이게 뭐 작년에 가장 큰 호재였던 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만행을 치웠죠. SEC가 네. 스스로 그 싼 거를 치웠습니다. 네. 소송을 취하를 하면서 네. 리플이 확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연말에 또 이제 의도치 않게 셧다운이 되면서 연말까지 이 리플 ETF가 상장이 되네 만에 이랬었는데 그쵸. 결국엔 되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될 때는 그래 저놈 1등이니까 서울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거 봐라 리플도 가네. 그러니까 이제 도지코인 넣고 뭐 헤데라 넣고 다 가는 거죠. 네네. 솔라나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리플 주도를 했다. 리플이 확실히 그 임팩트를 남겼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고요. 네. 뭐 라이트코인 ETF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이 리플을 포함해서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권에 편입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SEC가 리플을 그렇게 좋진 않게 바라봤는데 리플에게 지금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비트코인 하면서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이 공화당이 잡았잖아요. 네. 이게 뭐 비트코인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리플에는 좋겠다는 좀 의견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네. 크렌쇼 의원이
끝까지 좀 이 리플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이게 비트코인은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고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리플은 미국이 만든 베이스가 거다. 있습니다. 판매도 미국에서 했고 기관이나 개인은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꼬투를 잡으려면은 이게 뭐 리플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싹 나가니까 이거 뭐 리플 소송 더 걸리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도 걸릴 일이 없을 것이다. 네. 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도 상승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뭐 5억 개 가량이 지금 뭐 네. 최근에 락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리플이 과거에 조금 비판을 받았던 게 너무 중앙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해소를 해야 네. ETF든 뭐든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단이 이 스케줄 좀 짰어요. 일부러 가두겠다. 물량을 가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또 이제 이게 5억 개 물량이 28년까지 유통이 제한된다고 하니까 네. 조금 이런 것도 같이 토큰 가격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오르니까 또 바이낸스 코인도 제치면서 네. 원래는 테더랑 막 싸웠거든요 시가총액을. 리플하고. 근데 3위 테더는 조금 어려워요 이기기가. 왜냐면 거의 가격이 변동돼 있고 네. 너무 발행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어려운데 지금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 치고 올라가는 거를 막았다. 이렇게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장 큰 게 이 탈중앙화 이슈를 조금씩 내부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관련된 이슈를 살펴봤는데 쭈 기자, 리플 다시 한번 우리 쌀픽 댄스를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자님 같이 네. 하셔야죠. 맞네. 같이 준비를 저희가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네. 진짜 살핏 댄스를 추기 위해서는 네. 이준호 나가라. 이준호 나가라가 안 먼저 나갈 되면 겁니다. 저희가 정말 출 수 있는 그 5,000원 가격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험해볼까요? 네. 네, 무엇보다 저희도 피디님께서 적극적으로 네. 자꾸 나가라를 매일매일 외쳐주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네, 나가라. 네, 나가라.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리플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10% 가까이 올랐고요. 주간 단위로 이제 25% 넘게 오르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다만 중요한 건 저희가 12월 말에 리플 쪽에서 쇼스퀴즈가 쭉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요 청산됐던 레벨이 1.5달러부터 2.15달러까지 쫙 청소가 깔끔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 레버리지 비율에서 여기에서 잘 버텨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네. 거고 바이낸스 쪽에서도 XRP가 최근에 유출이 계속 됐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고래의 매수세는 또 아니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래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내부 매수세였던 걸로 좀 체크가 됐고 어쨌든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맞기 때문에 공급 감소와 함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매달 10억 개씩 리플이 풀리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이번 달 거는 그대로 다시 리플 레저가 자물쇠 잠궜다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 달도 10억 개 풀리는 것 중에 최소 7억 개 이상은 리플랩스가 다시 호로록 해가지고 시장에 물량 안 풀리게 할 네.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최대의 거래량을 보여주는 바이낸스 안에서의 공급량도 줄어들면서 일단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리플 가격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 체크를 해보면 2.1달러 위에서 지금 XRP가 계속해서 이평선을 상회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전의 저항 구간이 지금 이미 지지 구간으로 바뀐 상황이어서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돌파선을 재이탈하게 된다면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재개됨과 함께 네.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2달러의 지지를 받아주고 거기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한마디로 3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여기서 환율이 같이 올라져 버리면 생각보다 빨리 5,000원이 될 수 있다. 5,000원이 돼서 살핏 댄스를 출 수도 있다. 라는 거 환율 앵커님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플 5,000원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코인의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 포착된 코인은 모나드입니다. 업비트에서 40.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일요일부터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나드 좀 어떤 코인이라 볼 수 있을까요? 네, 모나드는 지난해 연말에 가장 뜨거웠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EVM,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상머신,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레이어 1으로 네. 이더리움을 거의 능가하는 고성능 레이어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레이어 1이군요. 네, 이게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4억 달러, 그러니까 뭐 일반 퍼블릭부터 프라이빗까지 해서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는데 네. 이게 또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 그래요? 네, 사진 보시면은 네. 두 번째 체인피라고 있거든요. 이게 3,990달러입니다. 3,990달러? 네, 그러니까 말해서 4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네. 뭐 하나로 한 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이요? 네. 별로 그렇죠. 수익 마진이 거의 안 마진이 나오는데. 거의 안 남은 상황이죠. 이게 근데 뭐 더 심할 때는 뭐 한 1,800불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을 킬러를 포장하는 것들이 다 지금 사라졌거든요. 다 땅에 있어요. 결국에는 좀 모나드도 쉽지는 않다. 쉽지 이 않다. 상황을 개선을 해야만 오를 것이다. 이제 모나드 토큰을 갖고 있으면 조금 이걸로 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모나드로서는 조금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레이어 1을 표방하는 코인들이 많이 나왔긴 했지만 이더리움을 이길 만한 코인들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근데 네. 모나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쭈 기자, 모나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네, 사실 모나드가 이제 TG하고 나서, 그러니까 토큰을 이제 리스팅하고 나서 네. 출시된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사실 상장가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 레벨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나드 같은 경우는 가격 횡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하루 동안도 사실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줄 때 보통 시가총액 작은 애들은 두 자릿수 이상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간 기준으로는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을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항 구간이 지금 0.03달러로 보여지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의 가격 상승은 더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나드 코인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종욱, 이윤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붉은 말의 해에 맞게 따그닥 불마켓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도 잘 흘러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